대한민국 군대는 보급이 안 돼서 문제다. 우리 군을 둘러싼 보급 능력의 진실, 시청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다 허수아비다. 평소 한 번쯤은 들어본 소리이실 텐데요. 성인 남성 대부분이 군 생활을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인 만큼 애증의 충고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의 보급 능력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더군다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러시아군의 실체가 까발려지면서 대한민국 병참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보급 역량에 대해 철저히 해부해 보겠습니다. 초보자는 전술을 연구하지만 숙련자는 보급을 연구한다. 인류사 최초의 전쟁부터 21세기의 현대전까지 보급의 중요성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현대전에 와서는 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장비가 기계화되면서 보급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은 보급이 3일 이상 끊긴 부대는 설령 사상자가 없을지라도 사실상 전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하는데요. 단적으로 현대전에서 유류 보급만 끊겨도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전투기 등 거의 모든 무기체계의 운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이를 알 수 있는데요. 전쟁 개시와 함께 키이우로 진격하던 러시아군 차량 행렬이 64km나 돈주한 히데이 사건은 키이우 포위 실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은 이 초유의 사태를 일주일 넘게 해결하지도 못하고 방치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한방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군 또한 비웃을 처지가 아니라며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군의 육상 보급 능력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로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보급은 좋으나 싫으나 이미 닦여진 민간도로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로는 적의 정찰 자산에 매우 쉽게 노출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전투 여파로 도로가 파괴되면 보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의 공격 전술은 게릴라전 형식을 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후방에 침투한 북한 특수부대가 보급선을 공격하면 괴멸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한 군용 차량의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합니다. 군용 차량이라고 하면 흔히들 60, 두돈반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2와 2분의 1톤 트럭 K511이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K511은 포장도로 기준 약 4.5톤, 야지 기준 약 2.2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준수한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한 군용 차량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하다는 K511의 보유량도 7,078대가 고작입니다. 얼핏 많아 보일 수 있어도 우리 군의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흔히 레토나라고 불리는 K131이나 K151 같은 소형 전술 차량을 제외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5톤 차량 K711 때문입니다. K711은 포장도로 기준 9톤, 야지 기준 5톤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보급 역량의 큰 축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K711은 강력한 출력을 바탕으로 약 7톤에 달하는 155mm 견인곡 사포를 견인하는 것은 물론 전투의 비탄을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하는데요. 또 K136 구룡의 추진체 수송에도 K711이 동원됩니다. 다시 말해 직접적인 화력 무기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군의 화력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차량인데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보유한 K711의 총수량은 겨우 4,810여 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수명 초과 비율이 무려 65%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약 3,120대의 K711이 내용 연수를 넘긴 노후 차량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 중에서 1990년 이전에 도입된 K711만 해도 1,638대에 달하는데요. 즉 우리 군에서는 약 53만 명에 달하는 병력이 보급을 언제 퍼질지도 모르는 11,888대의 군용 차량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우리 군 보급의 약점은 물자 부족이 아니라 수송수단의 절대적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각종 민수용 차량을 군용으로 전화하여 보유하고 있고 유사시 민간 차량 징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선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군의 대규모 보급 훈련의 부재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의 가치 아래 온갖 첨단 무기를 개발, 배치하고 있으며 전투훈련 또한 1년 365일 끊이지 않는데요. 중국, 북한 같은 최악의 불안당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는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확인은 휘두르긴 나쁜 몽둥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그렇다 보니 우리 군의 역량은 화력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보급 훈련의 부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전투부대와 보급부대의 유기적인 훈련의 비중이 너무 낮은데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의 거대한 생물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생물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각 장기기관이 제 역할을 다음과 동시에 상호보완하며 움직일 줄 알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전술훈련이 일일이 숫자를 셀 수도 없을 만큼 자주 치러지는 데 비해 대대급 이상 전투부대와 보급부대의 상호합동훈련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거리 수송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대비훈련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니 한국군이나 러시아군이나 독일객인이다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군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건 지나친 비약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는데요. 바로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자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침략군이면서도 빠른 승리를 장담하고 침공을 강행한 탓에 지속 가능한 보급은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는데요. 이를 미국과 비교해보면 얼마나 멍청한 행동이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을 1대1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10만의 전투병력을 위해 100만에 달하는 지원병력을 준비하는 건데요. 반면 러시아는 소련 시절 똑같이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음에도 보급을 천시하던 과거의 학습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전투병력과 지원병력을 1대5가 아니라 5대1이라는 정신나간 비율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 10명이 최소 50명에 달하는 병력의 식량, 치장물자, 장비 수리, 연료 공급 등 모든 병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얼토당토하는 근성론인데요. 심지어 러시아는 부족한 수송 능력을 철도를 통해 극복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북부 체르니히우 등 철도 중심 지점령에 실패하면서 보급선이 거의 무한정 늘어진 건데요. 그 결과 크림반도에서 헤르손을 공격한 보급선은 무려 190km의 벨라루스에서 키이우까지의 보급선은 140km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2년 10월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이어주는 크림대교가 폭발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탈환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크림반도 보급선이 막힌 러시아군은 헤르손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밖에도 보급 차량의 호송 미비, 식량과 연료의 부족, 의료 지원 취약, 잦은 장비 고장 등 러시아의 실패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결론은 보급 능력 부족으로 귀결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보급 상황은 러시아와 매우 다른 형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지형입니다. 실제로 중부전 선체 북단에 위치한 철원에서 평양까지의 직선거리는 고작 160km 언저리에 불과합니다. 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경로는 키이우 포위전에서만 300km를 넘어가는데요. 심지어 러시아군이 벨라루스 마지르를 통해 침공한 경로도 200km에 달합니다. 러시아를 제외하면 유럽에서 가장 영토가 넓은 우크라이나이기에 종심이 말도 못하게 길어지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군 보급 역량의 개선점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북한은 나라 경제부터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박살난 탓에 보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평시 보급부터가 정상이 아닌데 전시라고 다를 게 없을 텐데요. 실제로 북한의 병참교리에는 보급을 현지 조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무자비한 약탈을 벌였던 것과 다를 게 없는데요. 그리고 이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전술입니다. 보급품 현지 조달의 가능 여부는 둘째치고서라도 부비 트랩과 우리 군의 방어 병력에 의해 피해가 누적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즉, 전쟁 지속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북한은 결코 대한민국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대려 북한은 전쟁 초반 모든 공세 역량을 쏟아붓고 자멸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요. 다시 말해 대상을 북한으로만 한정짓는다면 대한민국의 보급 역량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의 적 선국이 북한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약체인데요. 당장 중국만 봐도 이미 한번 대한민국의 북진 통일을 방해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정말 만에 하나라도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중국의 참전은 기정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군의 보급 역량 기준은 평양이 아니라 북중국 경선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로 기준으로는 최소한 단동시까지 도달할 수 있는 300km, 함경북도를 기준으로는 600km 이상의 초장거리 보급선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이쯤 되면 러시아가 실패한 보급이 악몽처럼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건 지상이 아니라 해상입니다. 종종 일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을 섬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반도국가이긴 하지만 북한이 위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와 다를 게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북한의 해군력에도 심각한 결함이 생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서해의 함대와 동해의 함대가 완전히 이분되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세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우리 군의 보급 역량은 육상보다 해상에 더욱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은 세척에 달하는 천지급 군수지원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지급 군수지원함은 경하배수량 4,200톤, 만재배수량 9,100톤, 전장 133.7m, 전폭 17.8m에 달하는 육중함 크기답게 상당한 양의 물자를 수송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적재 능력만 따져도 유류옥은 청수 4,200톤, 식량 450톤, 탄약 450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수치가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단순히 기록상의 가정이긴 하지만 유류 4,200톤을 적재하고 이를 오로지 천지급 군수지원함의 항해에만 사용한다면 지구를 5바퀴 반이나 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게차 4대, 화물트럭 3대가 탑재되어 있고 상부 갑판에는 4대의 대형 데크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UH-60P 또는 슈퍼링스 1기가 탑재되어 있어 공중수송까지 가능한데요. 더 놀라운 점은 천지급 군수지원함의 최대 속도가 시속 37km에 달하며 시속 28km로 순항 시 무려 8,600km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대양해군에 맞게 한반도 어느 지점은 물론 하와이, 괌, 호주까지 해상 보급이 가능한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전시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유사시 천지급 군수지원함은 독도급을 기함으로 앞세워 원산 또는 함흥으로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그리고 지상에서는 제7기동군단이 평양을 향해 북진을 시작할 텐데요. 우리 군의 공세 계획에 따르면 제7기동군단은 2주 안에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사이 원산과 함흥에서는 상륙작전이 마무리되고 천지급 군수지원함을 중심으로 2차 공세를 위한 보급 거점이 준비될 텐데요. 우리 군에서는 공세 속도를 조금 늦추는 대신 안정적인 해상 보급을 기반으로 북중국 경선까지 진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북진 통일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만족한다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3위를 노려볼 만큼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천지급 군수지원함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산 군수지원함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두 번째 군수지원함 소양급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해군이 보유한 함정 중 두 번째로 큰 대형함입니다. 실제로 소양급 군수지원함은 경하배수량만 10,000톤에 만재배수량은 23,000톤으로 천지급의 2배가 넘습니다. 외부 영상 또한 전장 190m, 전폭 25m로 천지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데요. 그만큼 항속거리도 늘어나서 천지급과 같은 순항속도로 항해할 시 무려 10,000km 이상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무장인데요. 일례로 천지급에는 노봉 40mm 79경장 쌍열기관 포두대 20mm 시벌컨 2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K다게 마크2 체프 플레어 발사기와 WLQ-260K 어뢰기만체를 탑재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공격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요. 반면 소양급은 펠렁스 블록 원비 20mm 시리즈, 마스 대유도탄 기만체계 같이 정말 최소한의 방어 역량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방어력을 포기하더라도 군수지원함이라는 목적에 맞게 보급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발휘한 건데요. 실제로 소양급 군수지원함의 적재 능력은 천지급 대비 무려 2.3배에 달하며
유류 및 청수 10,000톤, 식량 또는 탄약을 1,000톤이나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단 한 번의 항해로 자그마치 2,700만 개의 전투 식량 보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정도 숫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육해공을 모두 포함한 50만 명의 상비 병력이 약 2주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한반도의 영역에서는 차고 넘치는 수준인데요. 대한민국이 소양급 군수지원함을 건조한 이유는 대양해군 건설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해군은 1990년대부터 대양해군의 기치해 함정을 건조해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4,400톤급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7,600톤급 세종대왕급 구축함을 주축으로 제7기동 전단을 창설했는데요. 하지만 해상의 경우 육지와는 달리 자체적인 보급 품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양해군을 목표로 한다면 소양급 군수지원함 같은 대형 함정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은 오버스펙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해상 보급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즉, 애초부터 대한민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무대로 삼기 위해 노력해온 것인데요. 이를 알고 나면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보급력을 정면에서 비교하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군이 잠시 도약을 멈추고 스스로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강력한 조직도 내실이 무너지면 버틸 수 없기 때문인데요. 부디 대한민국이 빠르게만 가느라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